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처음으로 상우에게 맞섰다. 당신한테 맞을 이유도 이해받을 필요도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새벽 5시 장기태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 리듬이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마루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기태는 묵묵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두부를 꺼냈죠. 혼자 사는 집치고는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규칙적인 생활이 은퇴 후에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기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죠. 기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구나. 짧은 인사였지만 수진은 그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기태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감정 표현에는 더욱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수진만큼은 달랐죠. 친아들 상우보다도 수진을 더 각별히 여겼습니다. 또 일찍 오셨네요. 밥은 드셨어요? 아직요. 아버님은요? 막 하려던 참이었어. 같이 먹자. 기태는 수진을 부엌 식탁에 앉히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고 김치를 볶는 손놀림이 능숙했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를 요리에도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기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터에 시아버지인 기태가 오히려 더 아버지 같았거든요. 말은 없어도 늘 자신을 챙겨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기태가 국그릇에 뜨거운 된장국을 담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금세 웃음으로 가렸죠. 그냥 지내요. 상우는 부대 일로 바쁘고요. 그런가? 기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억지로 캐묻지 않는 것. 그런 배려가 수진에게는 더욱 고마웠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수진은 기태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아버님,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기태는 수진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기태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죠. 평소보다 어깨가 처져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피곤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오후가 되자 기태는 집 앞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를 심어놓은 작은 밭이었죠.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긴장감과는 정반대의 평온함이었거든요. 기태 씨, 안녕하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안녕하십니다. 며느리분이 또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부러워요. 저희 며느리는 얼굴 보기도 힘든데. 기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이웃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수진이 기태를 친정아버지처럼 여긴다는 뜻이기도 했죠. 저녁이 되자 기태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진과 함께 먹은 아침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왠지 수진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태는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죠. 잔에 술을 따르며 기태는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기태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분명 자신에게 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기태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늦은 오후 시간이었죠. 기태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다가 수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와라. 기태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수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수진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마실까요? 그러자 기태는 수진을 안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작은 차상을 준비하고 녹차를 우려내는 동안 수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기태는 그런 수진의 모습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여기. 기태가 차를 내밀자 수진은 양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눈에 수진의 손목이 들어왔죠. 얇은 긴팔 셔츠 밑으로 살짝 보이는 손목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턱 아래쪽에도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기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기태를 바라봤죠. 네, 아버님. 손목이 어째서 그렇게 됐냐? 기태의 질문에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급하게 소매를 내려 손목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기태는 모든 것을 봤거든요. 아, 이거요? 넘어졌어요, 아버님. 며칠 전에 집에서 미끄러져서요. 수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기태는 다 알 수 있었죠. 오랜 군 생활 동안 거짓말을 하는 부하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런가? 기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수진이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기태는 그런 수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님, 저 이제 가볼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적을 대할 때의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떠난 후 기태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상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놀랍지도 않았죠. 어릴 때부터 상우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센 편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슈퍼 앞에서 마주친 주인 아주머니가 기태를 불렀습니다. 기태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기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죠. 며느리분 관련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서요. 이 쪽지 좀 보세요. 기태는 쪽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며느리분이 자주 우시는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손찌검도 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네요. 기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아주머니는 기태의 표정 변화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며느리분이 워낙 착하신 분이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기태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태의 차가워진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태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전사 시절, 부하가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이죠. 군대에서 가정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목숨값으로 치러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멍든 손목이 계속 눈에 밟혔고 아주머니가 전해준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의 며느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복과 계급장이 정리되어 있었죠. 한때 자신을 상징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기태는 그 군복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특전사 장기태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새벽 기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거든요. 기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입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기태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곧게 선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거든요. 특전사 출신의 위엄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기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상우가 근무하는 부대였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죠. 하지만 기태는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그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거든요. 부대 앞에 도착한 기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대 정문 맞은편에 있는 작은 PX 앞 벤치에 자리를 잡았죠. 그곳에서 부대 출입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하나둘씩 부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기태는 그들 중에서 상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있구나. 기태의 눈에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이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태는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상우와 수진이 만나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왔어?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상우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상우는 그것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죠. 점심 못 드실까 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딴 태도면 나가. 여기 내 지휘 아래야. 상우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집에 가서 기다려. 나중에 가겠다. 언제요? 몰라.
일이 끝나면 상우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도시락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기태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서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서면 수진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지나자 기태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부대 근처 모텔가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가봤는데 역시나 수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텔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 저기 있는 거야? 기태는 수진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일 리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채로 수진 앞에 다가왔죠. 기태는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자고 했잖아요. 집은 무슨 집이야? 오늘은 여기서 자. 상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부대에서 문제가 생겼어. 당분간 관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어디서 지내요? 알아서 해. 나도 부대에서 자야 해. 상우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기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길거리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더 파악해야 했거든요. 참나, 우리 며느리한테 이딴 대접을 하네. 기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군인이 가족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수진이 작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며느리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기태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죠. 내일은 상우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전직 군인으로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기태는 다시 군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관찰만 하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직접 상우와 마주할 작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기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부대 앞에 도착한 기태는 정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어제 확인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예상대로 군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기태가 상우를 부르자 상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것도 군복을 입고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여기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기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했죠. 상우는 주변의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당황해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려고요? 사람들이 보는데요. 너 군인이 맞냐? 기태의 첫마디가 상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기태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안다. 기태의 말에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우리 부부 일에 왜 끼어드시려고 하세요? 부부 일? 기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손찌검하는 게 부부 일이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럼 언제 하냐? 내가 집에 오기나 하냐? 기태는 한 발 더 상우에게 다가섰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기세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상우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인어른이 뭘 아세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모른다고? 기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내가 입은 그 군복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야. 기태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뭐요? 옛날 얘기하시려고요? 옛날? 기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특전사였을 때는 말이야. 부하가 가정폭력 저지르면 바로 전역시켰어. 그런 놈은 군인 자격이 없거든.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저 평범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특전사요? 그래, 특전사야. 그래서 더 참을 수가 없어. 내 며느리가 맞고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 기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동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기태와 상우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버님? 왜 여기에? 수진이 급하게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거였죠. 수진아, 괜찮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됐어, 상우야. 내가 널 가르쳐야겠구나. 가르쳐요? 저한테요? 상우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느껴졌죠. 그래, 가르쳐야지. 군인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야. 기태는 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모인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 부사관 장인어른이 전설의 특전사래.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네. 저런 분이 장인어른이면 함부로 못하겠는데. 상우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들 알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버지, 이 얘기는 나중에 집에서 해요. 집에서? 넌 집도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 기태의 말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수진을 모텔에서 재운 것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태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두 분 다. 수진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기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과 맞서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우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앞으로 수진이한테 손 안 댈 거지? 기태의 마지막 경고에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기태는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상우와의 대면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돌이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기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아버님, 부대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게시판에 상우 관련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익명으로요. 기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죠. 어제 그 많은 동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가정폭력 의혹이 있다고, 외부 민원도 여러 건 접수됐다고 써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기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 모텔이에요. 상우가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기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상우가 수진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태는 다시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게시판 앞에는 군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기태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이상우 부사관 얘기 들었어? 응, 장인어른이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것보다 가정폭력 얘기가 진짜인가 봐. 여러 명이 목격했다고 하던데. 기태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우가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기태는 상우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상우는 곧장 모텔로 향했거든요. 모텔 앞에서 기태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상우가 수진과 만나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잠시 후 수진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상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화가 많이 난 상태였죠.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이 망치려는 거지?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잖아.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님이 알아서 아신 거예요. 수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말했을 거야. 기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상우가 또다시 수진을 윽박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우야, 진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수진이 상우를 달래려 했지만 상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부대에서 나한테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계속 사과했지만 상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아? 이제 내 군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기태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특전사 시절 자신의 부하 중에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하는 결국 전역을 당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거든요. 기태는 그때 그 부하를 막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기태는 조용히 군부대 인권센터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우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부대 인권센터입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 군인인데 며느리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상담원은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고 기태는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멍자국부터 시작해서 모텔에서 쫓겨나 자고 있는 상황까지 말이죠.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접수해 주세요. 기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상우도 수진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였죠. 하지만 기태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입니다. 군인이라면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거든요. 내 군번이 수진이를 지켜줄 거야. 기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사흘 후 상우는 수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상우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와서 앉아.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상우가 먼저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부대에서 조사 들어온다고 해서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역시나 조건부 사과였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졌기 때문이었죠. 수지는 그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조사요? 응, 인권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신고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 앞에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앞으로는요? 그럼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수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따져 묻고 있었거든요. 기태가 나서준 것이 수진에게 용기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잘 살자는 거예요?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요? 이게 사과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부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수진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사과했는데도 부족해?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상우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과했는데도 수진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한테 손댄 것부터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손댄 게 언제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상우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수지는 그런 상우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제 손목이 어떻게 됐는지, 턱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내가 넘어져서 그런 거잖아. 넘어져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가? 집에 가서 짐 싸야죠. 짐? 무슨 짐? 저 이제 당신과 못 살겠어요. 수진의 말에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수진이 이혼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맞을 이유도 이해받을 필요도 없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죠. 수진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이제 안 통해요. 진짜 미안하다면 저를 놔주세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편 기태는 집에서 수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상우와 헤어지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기태는 망설임 없이 수진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헤어지는 건데. 괜찮다. 내가 더 중요해. 기태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지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다. 당연한 일이야. 그날 저녁 상우는 기태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결정을 뒤바꾸려는 마지막 시도였죠. 아버지,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 헤어지자고 해요. 아버지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기태는 상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 내가 말해야 하냐?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영향을 주신 거잖아요. 영향? 기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겠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넌 오늘로 내 아들 아니다. 기태의 차가운 선언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내 며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 기태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과의 관계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부대에 공식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기태의 신고를 받은 인권센터에서 직접 파견한 조사팀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시간이 왔습니다. 조사단장인 김중령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수차례 담당했던 전문가였죠. 그는 먼저 수진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사관 부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채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중령의 부드러운 말투에 수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세게 밀거나 때로는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수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사단은 수진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도 요청했죠. 수진이 몇 차례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었거든요. 멍이나 상처로 병원에 가신 적이 있나요? 네, 2번 정도 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요. 그때 의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넘어졌다고 했어요. 진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조사단은 곧바로 해당 병원에 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으로는 목격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부대 근처 슈퍼 아주머니가 첫 번째 증인이었죠. 네, 여러 번 봤어요. 부사관님이 부인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화난 목소리였어요. 부인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슈퍼 아주머니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모텔 사장도 조사에 응했죠. 그날 밤 늦게 부인분이 혼자 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남편분은 어디 있었나요? 부대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부인만 모텔에 계셨는지 이상했어요. 조사단은 또한 부대 내부의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상우가 수진을 윽박지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지난주 화요일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상우가 수진에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상우는 그것을 받지도 않았죠. 동료 군인들의 증언도 중요했습니다. 그날 기태와 상우가 대치했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사관님 장인어른이 오셔서 큰 소리가 났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정폭력 얘기였어요. 장인어른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증언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상우의 행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사단은 마지막으로 상우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사관님, 혹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상우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죠. 그럼 이 의료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사단이 수진의 병원 기록을 보여주자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분이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하시는데 의사 소견서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넘어져서 CCTV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조사단이 영상을 틀자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우의 가정폭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었죠. 부대에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태는 조사단장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군인이 가족을 해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중령의 말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군대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기태는 상우와 마지막 대면을 했습니다. 상우는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였죠.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건 너야. 기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넌 군인이 아니라 폭력배야. 기태의 마지막 말에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동료들도 이미 등을 돌렸고 부대에서의 입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기태는 부대 밖으로 나와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죠. 잠시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은 기태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당연한 일이었어. 기태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후 수진은 작은 시골 마을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수진이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가게였죠. 기태가 도와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수진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괜찮다. 내 딸 독립하는 건데 당연하지. 기태는 여전히 수진을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었거든요. 수진도 기태를 친아버지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인품이 소문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거든요. 특히 기태가 매일 아침 식당 앞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는 모습이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네 아이들이 기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태는 아이들을 보면 미소를 지었죠. 예전에는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우리 딸 식당 지켜야지. 기태는 수진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기태와 수진이 친부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특전사였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동네에서는 기태를 특전사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랬지. 우와, 진짜 대단하겠다. 진짜 대단한 건 며느리 지키는 거야. 기태의 말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기태의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수지는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고 기태는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몸 좀 움직여야지. 기태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 시절의 체력이 남아 있었거든요. 수지는 그런 기태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정리를 하면서 기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매일이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행복하냐? 기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럼 됐다. 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기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께,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평소처럼 식당 앞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수지는 그런 기태를 보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기태는 수진이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된장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갓 지은 밥이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기태의 말에 수지는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기태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기태 씨, 오늘도 딸 지키고 계시네요. 그럼요, 내 딸인데 당연하지. 동네 사람들은 기태와 수진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진짜 부녀지간보다 더 끈끈해 보였거든요. 오후에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방과 후에 간식을 먹으러 오는 거였죠. 수지는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어묵을 끓여줬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가 되면 기태가 할아버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기태와 수지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내일 장사할 재료를 사러 가는 거였죠.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다.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래도 특별히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갈비찜 어떠냐? 좋아요. 내일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시장을 돌며 재료를 샀습니다. 진짜 부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기태의 팔짱을 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의 팔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또 그런 소리 하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기태는 수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도 똑같았거든요. 수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함께할 일상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기태 아버님처럼 가족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